정부는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대책으로 이 비이상적인 그런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지난 올 들어서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네. 특히 오늘은 이제 수도권 그 공급 대책, 공급 확대 대책을 주축으로 한 내용이 또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면. 오늘 나온 대책은 지난 8월 27일 8.27 대책 후속 대책입니다. 이 8.27 대책은 딱 두 마디로 말해서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내놓은 투트랙 작전이었다. 근데 그 이후에 15일 만에 그 9.13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9.13 대책은 이제 규제 대책입니다. 이 9.13 대책은 또 역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리고 대출 규제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공급 대책이 그 당시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오늘 비로소 이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8.7 대책에서 30곳의 미니 신도시 30곳에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몇만 가구 나온지 아십니까? 몇만 가구? 3만 5천 가구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0만 가구가 3만 5천 가구로 줄은 건 아니지만 1차적인 3만 5천 가구는 한마디로 서울 시내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단지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조금 안정세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9.13 대책에서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내년 12월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과돼봐야 이제 얼마나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가을 내년 봄에는 9.13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 당장 효과는 1가구 1주택 이상도 일단은 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1가구 1주택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출을 가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봉양하거나 이럴 땐 대출이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집이 있으면 대출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 이제 후속 대책으로 나왔던 오늘 대책은 이제 11곳의 서울 시내 11곳을 개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바로 이제 성동 구치소, 그 다음에 개포동 일부 지역인데요. 다 합쳐서 10,000 가구밖에 안 됩니다. 지난 8월 27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서울에는 약 394만 9천 가구가 산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택 수는 약 286만 7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286만 7천 가구 중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주택 공급률이 48%, 7%밖에 안 돼요. 반이 집이 없습니다. 여기에 1,000만 명이 살고 여기에 400만 가구 가까이 사는데 10,000 가구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수도권 지역에 또 공급한 게 있어요. 25,000 가구. 수도권 지역은 이제 성남시라든지 광명시 같은 데는 강남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나 의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시흥이라든지 하는 지역은 영향을 좀 덜 줄 거예요.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강남의 집값에 영향이 없습니다. 의정부에 공급하다고 강남 사람들이 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의 대책은 일단 정부가 이제 그동안 8번의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정책으로 갔는데 공급도 병행하겠다고는 시그널을 준 것뿐이지 공급 대책으로서 충분하지는 않다.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의 서울 시내의 집값 안정에는 제가 분명하게 역부족입니다. 그동안 8번이나 나왔습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지난해 5월 9일 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4일 만에 낸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6.19 대책입니다. 이 6.19 대책이 규제 대책이어서 이번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규제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도 이제 칼럼을 그래서 썼고 이 당시에 6.19 대책은 바로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장 규제였는데요. 역시 40일 만에 나온 대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8.2 대책입니다. 8.2 대책.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시내 25개구를 전부 규정에 지정했고 11군데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죠.
그리고 조정대상 구역도 8군데나 수도권에 지정을 했고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 지정됐는데 이후에 뭐 9.5 대책, 12.9 대책, 119 대책, 12.3 대책, 금년도 들어서 2월 20일 재건축 안전화 대책부터 8번 대책이 나왔는데 그중에 딱 한 번이 공급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7번은 규제 정책이었죠. 그거 딱 한 번의 공급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11월 29일 날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이게 이제 청년주택이나 1인 가구나 또는 실업부부 희망주택처럼 정부가 10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계획은 대단하다. 근데 실천이 중요하다. 근데 그 뒤로 실천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공급 대책이 없다가 가격이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너무 늦은 거죠. 늦은 거죠. 가격 올려놓고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 하나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세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란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면 세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하강기에는 하향 안정세로 가야 되는데 조세가 발목을 잡습니다. 집값도 떨어지는데 세금도 많이 내 하고 더 안 사요. 그러게 되면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죠. 부동산 전반에 침체되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불쏘유 시개로 사용한 게 부동산 시장이었거든요. 거꾸로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대외 경제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다투고 있고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도 또 영향권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마저 침체된다면 경제 성장률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기 좋게 냉온탕 정책이었다고 비판들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 정부의 정책이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이번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한 가격이 올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요가 많아도 오릅니다. 이 수요는 두 가지로 대별해서 유효 수요가 많으면 오릅니다. 다시 수요는 수요인데 향후에 돈을 벌어 집을 살게 이건 잠재 수요예요. 근데 기꺼이 나 지금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유효 수요인데 유동자금이 6월 말 기준으로 1117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효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건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정부가 8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놨지 지금까지는 공급도 안 하고 수요도 억제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해 12월 13일 날 정부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내놓은 대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성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시키는 이면에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내놓은 대책입니다. 근데 너무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혜택을 많이 줬어요. 등록만 하면 거 아니에요? 예, 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고 양도세 중과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집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어차피 혜택을 받는 거 2가구 3가구 가지고 등록하면 좋은데 더 산 거예요 이게 대출이 규제됐는데 이걸 80% 줬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세제 혜택 주는 데다가 나중에 10년 8년 후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 채 주택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요 못 팔아먹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 기간 내에는 팔려면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팔아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시중에 재건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건주택 물량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분양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남시가 30대1, 안양 동안구가 50대1, 55대1이었죠. 그게 정부에서 볼 때 또 과열되는구나? 그리고 투기 과열지고 또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광명시까지.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시장을 분명히 읽고 미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규제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한다면 공급을 할 수 없다면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되고 서울만 잡을 게 아니라 지방 경제가 어려운 거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지방 경제는 지금 현재 미분양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뭐 엉망이거든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좀 내놔야 되겠다. 예전에 예를 들면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급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2009년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건설사가 분양가 통제를 안 받으려고
2008년도 말까지 막 밀어내기로 막, 내놨어요. 예, 예. 그래서 2009년도 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 꺼진 창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7천 세대나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급기야 이제 특단 대책을 내놨죠. 2009년도 2월 12일 날 미분양 아파트를 그해 연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양도세 5년간 면제. 이런 아주 대단한 대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소진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미분양 많지 않습니까? 6만 가구 지방 가까이 됩니다. 얘기. 6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한 198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미분양 주택이나 이 재고물량 주택이 보통 한 2, 3만 가구 정도 돼야 돼요. 약간 많은 편입니다, 지금은. 근데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나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경기가 죽으면 살리고 또 살아나면 또 죽이는 이런 그 롤러코스터 같은 정책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돼요. 이제는 좀 중장기적 계획을 내놓고 시장 안정화로 가야 됩니다. 이번 정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조금 중장기적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뭐 말씀. 이 부동산 시장은 특성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특성이 있지만 지리적 위치에 고정성이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비싸다고 지방 땅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이 달라요. 이렇게. 어디는 활성화되고 어디는 침체되고 이걸 우리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라고 말을 하고 전체의 시장을 우리가 불안전한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지역에 맞는 수요 공급과 그 지역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맞춤형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맞는 정책, 그러면서도 소득 수준에 맞는 정책, 계층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별로 어디는 아파트가 부족한지 어디는 단독주택이 부족한지 그 물건별로 대책을 다 각각 판단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에 30평, 40평, 50평짜리 주택이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저 지방에 갔다 50평, 100평 분양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하나하나 써나가야 돼요.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 공급과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주택의 중장기 로드맵은 가져가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요번에 그 대책 중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그린벨트 해제 문제 아닙니까? 요번에 대책에서는 뭐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대신 대안 제시한 거를 받아들여서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 그린벨트는 영국의 제도입니다. 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초에 국토위원관리법을 만들면서 도입됐거든요. 참 좋은 정책입니다. 서울 주변 지역의 녹지는 서울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이 허파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도 녹지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농지로서 농지의 효용성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잡종지 상태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한 대 묶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성동구청이나 구치소나 또는 개포동 같이 아주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요. 분양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양하면 로또가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가야 돼요. 주택은 사는 걸로 좋게 해야 됩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거나 재산의 어떤 그 일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식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의식주는 그냥 의식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봉쇄하고 이거를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많이 안 오를 지역은 분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아마도 합의해서 일부 공급하지 않겠나 보지만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이번 대책에서 2021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정부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미니 신도시를 4곳 내지 5곳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해제해서 공급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아닐 것 같아요. 서울시는 뭐 일부 지역은 뭐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의 접경 지역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투기 붐도 이르는 정도가 근데 이미 서울 있다고 지역은 하는데요. 포화 상태예요. 탁지 개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대안을 내놓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재개발처럼 규제할 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걷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세가 아닙니다. 목적세는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재건축 시장을 좀 완화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임대주택으로 짓게 해야 됩니다. 도로로 가져갈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갔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지 재생, 소위 말하는 도시가 점점 슬럼화되는 지역은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지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운동을 제가 한 17년, 13년째 하는데요. 이 마을 운동을 하면서 항상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그게 도지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거기에다가 도시 코디네이터나 지도 교수들이 이게 활용점적으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의 창조적 도시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너무 보존적 가치가 없는 지역이나 또는 뭐 저밀도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은 다시 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영구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이 타당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이제 큰 정책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궁금한 거는 강남에 뭐 2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고 난리죠. 그런 집값은 좀 잡힐까요? 제가 볼 때는 강남 지역의 평당 5천만 원 1억 버블이라고 봅니다. 버블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에서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득 수준 대비 집값이. 그래 그건 일부 지역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떨어질 때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건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올라갔던 그 호가나 이런 건 떨어지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건 천천히 떨어져요. 10억짜리가 만약에 20억짜리가 되면 분명히 15억에 팔아도 5억 남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20억짜리였어 해서 19억도 잘 안 팔려고 그러거든. 그렇죠. 근데 급한 사람들이 이제 공급량은 많고 매수가 줄어들면 그때는 가격을 내리겠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강남 집값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올라간 집값은 쉽게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서울은 사람이 모여 사는 습성이 있어서 서울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9월 13일 날 강화로 나왔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내년 12월입니다. 물론 기준은 1월 1일이고 부과 금액은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12월 부과 배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고요. 정부가 이렇게 공급 시나리오 시그널을 자꾸 주면 아마도 이제 호가부터 떨어져서 안정화될 것 같고요. 아주 결정타는 이제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집값 항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올 금년 말까지는 강보합세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덩달아 전월세 시장도 강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들어간 집들은 매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량도 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시장은 안정화되는 게 맞아요. 주택은 투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돼야 됩니다. 이번 정부가 차라리 정책을 8번째 규제할 게 아니라 가만 놔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저는 해요. 가만 놔뒀으면 이렇게 안 오를 텐데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가격만 떨어뜨리고 말하면 쉽지요.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셨습니다만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 건축 시장에 부동산 미치는 시장이 영향 침체되면 소비가 줍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도 발목 잡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도매물가 상승률 정도. 은행 금리보다 물론 높지요. 그 정도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과 유동자금이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걸 빨리 경제로 돌려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재생산 대출자 또는 설비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됩니다. 뭐 법인세를 낮추던 뭐 경제화시키던 정부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누릴 정책입니다. 도시재생 누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서울시는 배제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뭐 몇 곳 지정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예, 뭐 특별히 또 강조하실 말씀 뭐 저는 뭐 항상 국민들 편이고 시민들 편이고 또 서민들 편이라서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들 특히 가격이 오를 지역은 영구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공급도 해야 되고요. 네, 분명히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번 교수님의 의견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이 받아들여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